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지역 연설회를 거듭할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쟁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 광주에서 후보 연설회가 열렸는데요. 후보마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어필하면서 당심 잡기 여념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당대표 도전에 나선 이인영 후보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광주 연설회 어떻게 잘 끝났죠? 네네. 예. 역시 광주 전남의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예. 하지만 과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던 그 일방적 열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바꿔보라, 그런 질타의 함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변화와 혁신의 주문이 강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호남 민심이 어디로 갈지 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변하면 지지하겠지만 멈추고 안주하면 무섭게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쪽 지역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정치적 이 민심이 가장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어떻게 우리 이인영 후보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어요, 어제? 우리 안에 당권, 대권, 이런 논쟁 혹은 정쟁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살림살이를 지켜내는 민생에 주력하자, 그런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이 걱정하시는 우리 안의 분열, 지나친 그 경쟁, 계파 패권이라든가 지역 맹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단결하고 그 단결로부터 승리의 출발점을 만들자,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일부 후보가 지나치게 지역주의를 강조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컨대 호남에서는 홀대론을 공격하고 또 영남을 가면 우대론을 지켜 세우면서 회유하는 이런 식의 그 지역을 동원하는 그런 정치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가운 그 현장의 민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의 핵심은 계파로 갈라져 우리 안에 분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새누리당과 경쟁에서 번번이 자멸하는 이런 당의 모습을 바꾸라는 것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자부했던 그 지역주의, 지역 할거 구도가 다시 부활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결국 우리 당원들은, 또 대의원들은, 선거인단들은 이 계파의 패권 구도와 또 지역의 할거 구도 두 가지 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민심이고 당심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광주가 더 이상 일방적 열기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네. 아까 호남 홀대론 특정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광주 민심의 나름대로의 어떤 심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친노 패권주의는 그 계파 패권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선당 후사,
네. 당의 이익을 개파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또 국민의 승리를 개파의 승리보다 우선시하라 이런 그 분명한 그 의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지역주의로 또 지역의 할거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파 패권은 개파 패권대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지역 할거주의는 지역 할거주의대로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그 광주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두 개는 따로 있는 것이지 꼭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 그리고 신당이 만드는 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광주 민심은 어떻든가요? 부분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우선 전당대회까지는 우리 당의 변화, 혁신 이것이 얼만큼 되는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변하고 또 혁신할 수 있는지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변하고 혁신하면 작은 걱정으로 멈출 것이지만 그 얼굴에 그냥 그대로 머물면 큰 폭풍에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 순간 최선을 다해 혁신해야 하고 또 그 혁신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여기 갔죠? 네, 그 전남과 광주 두 곳 다 오셨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나보시고 그랬어요? 저도 그냥 경선장에서 잠시 인사드렸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당대표 선거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으니까 좀 나름대로 또 다른 후보들이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나요? 안철수 대표께서 누구를 지지하실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도 우리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지금은 친노니 비노니 영남이니 호남이니 이런 그 정쟁에 빠지는 것보다는 민생을 앞에 놓고 혹은 우리 당의 미래를 놓고 과감히 민생과 혁신의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그런데 네.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또다시 변화를 주장하기 좀 머쓱한 상황 아닌가요? 본인도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정치적으로 자숙하고 또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거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물러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이 변화와 혁신의 길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전히 우리 당은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하고 예. 그 출발은 리더십의 전면교체, 세대교체의 길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런 점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영 후보께서 당권 대권 뭐 이런 논쟁보다는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당권 불참선을 하지 않겠다. 그죠?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그 빅3의 불출마 요구가 있었던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께서 친노 비노 이런 그 갈등의 당사자가 되셨고 또 영남 호남의 갈등의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른바 당명 개정 논란과 당권 대권 분리 논란으로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두 분께서 그래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그 걱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당을 살리는데도 부족한 시간을 또 우리들이 잘못하면서 떠났던 민심을 돌아오게 하는데도 부족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권 대권 논란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거래를 보듬고 또 땅콩 회항 과정에서 상처 입은 박창진 사무장을 구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보낸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 구타 이런 것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치열하게 다투는 전당대회가 돼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참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의원은 2012년 12월 21일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 캠프 해단식 때 제 기억으로는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말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물론 누구든 말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구든 대선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 선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기억으로는 물론 제가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자신이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얘기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만일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신뢰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차기 대권에 대해서 나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저 역시 기억이 좀 아니요, 불투명합니다. 그거는 12월 21일 날 해단식에서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따라서 예. 근데 이제 그 이후 말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선 저 역시 좀 분명하지가 않아서 예. 그것에 대해서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코너를 초대해서 본인께 직접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잘 안 해요. 네. 그분이. 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요. 네. 그 왜 수첩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참 보는 사람이 좀 민망한 쪽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집권 초부터 사실은 밀실 인사나 불통 이런 것들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은 많았습니다. 예. 또 대통령은 귀를 막고 대통령의 불통은 국가 기강마저 흔들리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몰렸는데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민 앞에 귀 닫고 눈 감더니 아예 국민에게 등 돌리는 이런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다 못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5%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 취임 이래 최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그 부정평가가 비율은 55%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과 50대 이상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심정마저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의 모습을 지속하는 한 이런 지지율 하강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신년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서 물러나게 하시고 예. 국정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2월 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후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로 진출한 강정호 선수요. 네. 처음 훈련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피츠버그하고 4+1년, 그러니까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친정팀 넥센 히어로스 캠프에 합류했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한다.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출신으로 이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가는 야수다 보니까 한국 야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판단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각오를 밝혔고요. 남은 기간에 수비에 주력하겠다. 유격수를 보려고 하면 수비가 먼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마이는 자신 있다. 피츠버그 구단이 나에 대해서도 유격수로서 장타 능력을 갖고 있고 내 자신감을 높이 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해외 생활이 처음이지만 음식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유현진 선수가 훈련에 하는데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것도 구경하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요.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2년 동안 뛰었는데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한 풀타임으로 뛴다고 하면 홈런 한 20개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스트라이크 존이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스트라이크 존은 위아래로 넓습니다. 폭은 약간 좁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몸쪽에 가까이 붙는 볼은 스트라이크로 미국 심판들은 잘 안 잡아주고, 높은 공이나 낮은 공은 스트라이크로 좀 자주 잡아줘요. 거기에서 강정호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은 좀 넓긴 넓더라. 높은 볼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고 있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치는 타자니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또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음식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10년 동안 유학 경험을 이렇게 미뤄봤을 때는, 한 8개월만 계속, 미국 음식만 먹어보라 그러세요. 그게 가리지 않나 한번 봅시다. 아마 선수들은, 그리고 외국에서 온 선수들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큰 팀들은 사실 식사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요. 예. 그럼 다행이죠. 무엇보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다지만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향수병이죠.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뛰면서 선수라고 좀 잘 지내는 거, 그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8강 올라갔는데 우리나라가 조 1위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상대가 우즈베키스탄이네요. 네. 우즈베키스탄이 어제 최종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3대1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2승 1패. 북한을 꺾었고 중국한테는 졌고요. 사우디는 다시 이기고, 그래서 2승 1패가 돼서 중국이 3승을 거뒀고 중국에서 조 2위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 1위로 A조에서 3전 전성으로 조 1위가 됐으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우즈베키스탄이 8강전을 치르게 되고요. 8강전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4시 반에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피파 랭킹 69위, 우즈베키스탄이 피파 랭킹 71위입니다. 좀 비슷하죠. 우리가 최근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역대 상대 전적을 보면 우리가 8승 2무 1패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1994년에 우리가 한 번 지고 나서 그 이후에 21년 동안 10번을 맞붙어서 우리가 한 번도 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우즈베키스탄 축구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이 3경기를 치르면서 5골을 넣고 3골을 실점했어요. 그러니까 수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거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팬들의 지금 비난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팀이 지금 우리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일본이나 중동이나 중국이나 이런 뛰는 선수들은 시즌이 작년에 끝나고 나서 한 2주 쉬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휴식이 좀 부족하고 필요한 상태로 있고, 또 유럽파들도 이성윤 선수 빼놓고 사실 계속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해도 우리 팬들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여자 고교농구에서는 너무 큰 스코어로 상대를 이긴 감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교육적 효과를 무시해서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신기하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요. 아레오밸리 여자고등학교하고 블루밍턴 고등학교 경기를 했는데 농구 경기였습니다. 스코어가 161대 2였습니다. 눈을 씻고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161대 2였죠.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끝났고요. 아레오 고등학교는 워낙 강했고 블루밍턴 고등학교는 이전에도 100점 차 가까이 진 적도 있고 그래서요. 승부는 좀 많이 일찌감치 좀 갈렸었는데 경기가 승부가 너무 큰 점수차로 나니까 지역 리그에서 판단을 해서 아로요 고등학교 감독한테 2경기 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이긴 게 상대 팀한테 좀 실망감이나 절망감을 많이 줬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다른
그 스포츠가 아닌 다른 데서는 뭐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그래서 모든 기업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물건을 팔고 하면은 내가 승리하는 그런 판이지만, 스포츠는 아시다시피 상대가 있어야 존재하는 바로 세계가 그렇죠. 스포츠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뭐 쉽진 않겠지만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팀이라고 하면 상대팀이 절망하거나 이렇게 팀 뭐 농구를 하는 그 의욕을 꺾이지 않을 정도로 경기를 조금 약간 좀 요령을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고교농구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희망을 줘야지.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밟아놓으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로요고등학교 감독은 좀 봐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봐줬는데 그렇게 되나. 기량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부루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4부는 베스트, 워스트 이 순서죠. 자,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3282님, 이 시간은 출근 시간이라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문자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산 시민으로 할 말 많은 택시기사입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9988님, 신박사님, 베스트 워스트만 기다립니다. 이 코너 듣고 나서 저도 출발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예, 모든 분들 오늘 좋은 아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베스트 워스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예, 이제 날로 기량이 높아지는 두 분이십니다. 이제는 전혀 꺼리낌 없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아주 참 이 오프닝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월요일 아침마다 예. 저 강아지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 보면은 이렇게 우리 저 신율 교수님이 오른쪽으로 저를 척 가르치시면 제가 황태순, 그리고 왼쪽으로 척 가르치면은 박상병. 그래서 우리 신 교수님의 손짓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따라할 뿐입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제가 강아지죠, 뭐. 아니, 저는 마에스트로의 그 손짓으로 봤는데. 아, 그래요? 강아지라고도 들어가시면 요새 박상병 박사님의 이 말빨이 일치월장하고 계셔가지고. 예. 자, 그럼 한 주간의 베스트 워스트 얘기를 해보죠. 먼저 워스트부터 얘기를. 워스트부터예요? 예. 이번 보니 워스트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두 분 다, 두구두구 주시면 두 분 다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시죠. 자, 하나, 둘, 셋. 음종환. 이준석.
이렇게 두 분이 한 분씩 얘기를 저는 하시는 사실 겁니다.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하라고 고민하다가 예. 지난주에 황태순 의원이 두 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기 아직은 진실 공방이 벌어지니 예. 아예 두 사람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죠. 이준석, 음종환 두 사람을 말이 워스트로 엇갈리고 뽑았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분들이 되게 젊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그렇게 좀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여건의 분위기도 국민들이 볼 때에는 예. 정말 콩가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국민들이 볼 때도 내용도 예. 그렇고 또 예. 그게 다 이걸 가지고 술자리에서 큰 젊은 사람들 그렇게 술 많이 마십니까?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얘기하고 말이 바꿔지고 또 그 안에서 여당 대표와 연루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의 새로운 주역이겠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1시 45분까지 마셨다는데 1시 몇 분이죠?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먹었다는데 아. 기가 막힌 얘기. 이게 이제 술을 먹은 게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9일 예, 새벽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가 언제 어느 때입니까? 보면 우리나라가 저 정윤의 문건 사건 들썩들썩할 때 12월 아니에요? 18일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 박관천 경정. 그날 이제 구석영재 네, 친날이에요. 네, 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12월 13일이죠. 당시 최경락 경위가 시신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아이고, 발견되었고 예. 뭐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에 아니 보면은 뭐 저 행정관 핵심 행정관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도 홍보 수석실이니까 뭐 홍보수석실. 조금 한가할 수도 있죠. 홍보수석이 제일 바빠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죄송합니다. 제일 바빠야 될 때 모르겠어요. 그 홍보를 했는지 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젊은 정치인이라는 그 손수조 등등등 어울리다 갑자기 또 거기 이준석까지 합쳐서 보니까 딱 이 짐작을 해봤어요. 어떤 분위기일까? 보니까 아마 그 음종환 당시 행정관이 목에 힘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아마 이준석 비대위원을 갖다 혼쭐을 내는 모양이야. 너 요즘 방송 나가서 말이야. 왜 모르는 얘기 하느냐? 그 얘기하니까 이거야. 본질은 이거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술 먹는 그런 모습도 참 가관이고 제일 정말 가관은 12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예. 대통령께서 보면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좀 다 털고 좀 새 출발하겠다 하는 순간 이게 터지면서 서로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뭐 여자 문제 여자 얘기를 했다느니 아니 안 했대요, 또. 들어보세요. 여자 이름을 얘기한 건 아니고 이준석 씨가 나중에 여자 직군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군.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게 나와요. 그 이준석 씨의 16일 날 트위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일 여러 가지 얘기하던 도중 저에게 여성의 직업군을 거론하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가로 열고 예를 들면 요즘 변호사를 만난다며 또 요즘 배우를 만난다며 해당 직업군의 여성과 실제 몇 차례 식사를 했던 적이 있고 그 사실은 아는 지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제가 받아들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참 보면 부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이게요. 그 뒤에 자꾸 말이 바뀌어서 정말로 이걸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인가 조금 바뀌는 것 많이 같아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언론에 나올 때는 그 이준석 씨가 하고 있는 사업체의 정보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 종편 얘기도 종편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특히 그 사업체라든지 여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청와대 행정관이 아무리 힘센 행정관이라도 홍보수석실의 행정관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수석실에 있는 실세 행정관이 내부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정보를 켰습니까? 국정원입니까 또? 민정수석실이겠죠. 민정수석실에 민간인도 사찰합니까? 아니 민정수석실에 저건 찌라시는 잘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 찌라시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했다고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논란이 그렇게 컸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없는 거를 또 찌라시를 봐가지고 짜깁게 해가지고 또 들이댄 건지 그 이후에 말이 바뀌니까 뭐 목소리 제가 높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이준석 씨는 측면들이 참고적으로 회사 얘기 같은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그렇죠. 당초에는 그리고 있었다고 뭐 얘기했어요.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초에는. 근데 방송 얘기 같은 경우 종편 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니요. 그것도 아니, 당초에는 방송 얘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얘기를 했다고 했다가 중간에는 말을 얼버무리다가 막판에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겁니다. 마지막 보면 이준석 전 비대위원 자기 페이스북에 16일 날 A4 용지로 2장 분량입니다. 굉장히 장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앞서 우리 박상민 박사 말씀하셨던
처음에 쭉 굉장히 장문인데 음종환 당시 행정관이 김무성과 유승민이 배우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일체 없어요. 일체. 예. 일절 없어요. 참 일체가 아니고 일절 없어요. 그다음에 종편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으름장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절 설명이나 해명이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뭐 기업체 얘기했다는 부분을 얘기했다가 슬슬슬 어느 순간 없어졌고 그러니까 기업 얘기를 해버리면 민간이 사찰 문제로 들어가는 게 마침 지난번에 이번에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을 잡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걸 막 검찰에서 꺼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이 보니까 상당 부분 그 박관천이 만들었다는 부분들이 그게 민간인 사찰 내용이에요. 청와대에서는 이거 민간인 사찰 아니다. 그거는 이제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은 친인척과 관련된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인이 보면 무슨 어느 여성 연예인과 뭐 동거 중이다. 또 무슨 어떤 부분에 어떤 성생활 문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성생활 하시는 분이 청와대 친인척을 사칭해서 성관계를 했겠죠. 그러면 민간인 사찰, 그래도 민간인 사찰이에요. 그게 청와대 해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선임 행정관이 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딱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딱딱 친인척 몇 촌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주장하면은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나라에서 2.5회만 지나면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주변에 있는 인사들과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민간인 사찰의 그 민간인이라는 범주가 도대체 누굽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씨로 돌아가서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말이 바뀐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 이준석 씨가 보면 엄청난 압박감을 받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압박 받겠죠. 받겠지만은. 근데 애초에 뭐 말을 좀 가려서 하든지. 그러니까. 고자질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자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직도 나이도 젊고 또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죠? 방송사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는 국민적인 관심에서 말 그대로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보수 혁신이라 그 젊은 아이콘은 국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뭐 당대표 또는 청와대 이런 심기를 봐가지고 말이 바꿔지고 스탠스가 바뀌면은 이건 저는 엄청 실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카톡 까야 됩니까? 양쪽이 지금 서로 카톡을 까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서로 한번 으름장 났다가 처음에 음종환 씨가 내 카톡 까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그럼 나도 까겠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만 까겠다. 그리고 또 휴전했어요. 이 전체적 흐름이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불쾌한 게 청와대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모두가 보면은 확전을 갖다가 서로 꺼리는 서로 이거 서로 깠다가는 이거 국민들 앞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김무성 대표 사실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이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뭐 그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분이 마침 그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하는 날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들셔 보이면서 그것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얘기한 본인이 그렇게 메모광도 아니신데 아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야말로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이 1월 6일 날 김상민 의원 그 결혼식장에 가서 대표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말이 말 같지 않으면 그걸 적지를 말았어야죠. 근데 그런 걸 적었다는 자체부터가 본인도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물론 저도 총체적으로 피해자라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도 보면 뭐 이런 반구도 없이 어떻게 보면 좀 외곽으로 도는 아웃복싱하고 있죠. 청와대에서는 일절 입 다물고 음종환 단 하루 만에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확전을 피하면서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러는데 국민들 뇌리 속에 뭐가 남는 거냐 하니까 지금 마침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대에서 무한 신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큰 흐름입니다만은 뭐 지난해 11월 28일 있었던 정인의 문건 다 찌라시다. 다 보면 헛소리다. 다 보면 가담 항설이다. 이런 식으로 퉁 쳐버렸는데 마침 보니까 집권당 대표의 수첩에서 그와 같이 청와대 행정관이 보면 대표와 그다음에 원내대표에 곧 도전할 중진 의원을 갖다가 이 어마어마한 국기문란행위의 배우로 지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확인한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 만약에 어떻게 해명을 하자고 얘기하면은 아마 수첩에 적어놨다가 언젠가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고 아마 작정을 했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공개하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다 수첩을 뒤지다가 카메라에 찍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적어놓은 이유는 제라도 그걸 보면 아마 적어놓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적어놓은 기가 거는 막히겠죠, 예, 기가 막히게 사실은. 적어놓은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 적어놓는 것도 그렇지만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준석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새누리당 안에서 당 혁신의 팀장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방송사에도 저 한두 번씩 만납니다. 일주일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사적인 문제라고 치부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이미 공적인 문제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고 얘기하면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새누리당의 이 수구 인사들을 비판할 때 어떤 처신을 해왔을까? 자, 자기는 이런 문제와 직면했을 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설사 자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김무성 대표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다음에 정치할 때 아플 수도 있지만은 이 대목에서는 정말 그런 걸 넘어서서 국민들 앞에 이 문제 진실이 뭔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얘기를 해줄 때 국민들은 다음에 이준석 씨가 새누리당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목소리에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말했는데 좀 실수했네. 이거 김무성 대표가 화내겠는데 청와대가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일이 막히고 또는 스텝이 꼬이는 순간 앞으로 이준석 씨 정치 못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있는데 자꾸 말이 바뀌고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 제가 봐도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씨 지금도 계속 종편에 나오죠. 예, 나오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두 사람 말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좀 모르겠는데 이 미디어에 대한 접촉의 빈도수로 따지면 사실은 음종환 전 행정관이 지금 불리하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불리한데 뭐 진실규명 뭐 정 억울하면 진짜 뭐 둘이서 뭐 맞짱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정범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서 검찰에서 그걸 다투어보든 잘 일이고 앞서 우리 박성현 박사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이 처신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본인이 보면은 제 짐작입니다만은 아마 뭐 음종한 행정관 만나서 뭐 먹고 이렇게 보면 아이콘 한데 아마 이준석 비대위원도 상당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 2012년 저 총선 앞두고 그 당시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세 사람 비대위원으로 전격적으로 영입했던 거 아닙니까? 또 지난해 보면 한참 6.4 지방선거 앞두고 새누리당이 어려울 때 다시 이준석 씨 불러내갖고 혁신위원장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만이에요. 뭐 흔한 얘기로 그렇게 하면 이 사람도 이준석 씨도 이제 사실 정치인입니다. 뭐 자리를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비대위원도 아마 김무성 대표에게 뭐 본인 표현 그대로 빌자면은 쏘곤쏘곤 고자질 비슷하게 줄 좀 섰던 것 같은데 이렇게 터졌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4 용지 두 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도 그 처음에 얘기됐던 음종환 비서관이 김무성, 유승민이 배우다 하고 얘기한 부분에는 일절의 해명과 설명이 없다니까요. 둘이 뭉술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받습니다. 차라리 보면 앞서 우리 박상현 박사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갖고 국민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 나이 31살에 그래서 저 친구 좀 똑똑하고 사람 소신이 있네. 강단이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뭐야 이거 뭐 저 기성정치인 같이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혁신을 얘기하지 하는 순간 이준석 씨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네, 바깥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말에 몇몇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아주 부정적입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이럴 때 뭐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충 그렇게 가겠죠. 뭐 얼버무려서 넘어가 거짓말하고 뭐 수사하는 척하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씨에 대한 그분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그런 이미지에는 아주 결정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말을 바꾸지 말고 아프더라도 살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 혁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준석 전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7652님 두 분 다 흥분하셨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0012님 말의 나라가 들썩거린다는 사실 자체가 천박한 정치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의 정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절반은 말입니다. 말이죠. 예. 자 베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베스트. 자 황 의원님. 저는 2+2.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아무리 정치면을 뒤져도 없어요. 사회면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동아줄 의인 이승선 씨가 있었다면 정치면에는 눈에 안 띄는데 그나마 눈에 띄어있는 게 지난 15일 목요일이죠. 보니까 김무성, 그다음에 문희상, 이완구, 우윤군 양당 대표, 원내대표 만나서 그래도 보면 12월 정기 임시국회 마치고 나름대로 덕담을 나누는
어떤 최소한 1월 초에는 그래도 서로 간에 양당 그 지도자 간에 덕담 나누는 모습이 그나마 뭐 정치면에서는 좀 눈에 띄는 베스트로 꼽았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박 박사님의 베스트는 누굴까요? 자, 주시죠. 예. 서울 고법 형사 6부 김상환 부장판사를 꼽았습니다. 예.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는데. 네, 김상환 부장판사 66년생인데 김호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죄가 없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용은 언론의 이거는 신율 교수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원천 동시에서는 안 된다. 언론 보도에 너무 쉽게 형사처벌을 허용하면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피고인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그 내용을 납득할지 외면할지는 독자나 청취자가 판단할 몫이다. 그래서 이들의 의혹 제기는 법적으로 무죄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우리 시대에 이 엄중한 시대에 요즘에는 정말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툭하면 형사고발의 명예훼손에 온 나라 그런 나라에 항소심에서 부장판사가 이게 청취자 여러분은 진짜 잘 모르시는데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툭하면 명예훼손이다 뭐다 제가요 해가지고 방송에서 고소를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면 황태순 위원님이 저보다 형님 뿌리니까 네. 아주 아우를 생각하면서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웬만하면 또 아주 고생한다고. 고소 그러니까 고발당하고. 저는 방송하면서 10년 넘은 이런 거 처음입니다. 아니 요새가 박 특히 박사님,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특히 그래요.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의견,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 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대상이라서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 일단 마구잡이로 보면 고소 그러니까 고발이 일단 하고 괴롭잖아요.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괴롭힌다고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고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신 교수님 흥분하세요? 아니 저도 관계가 있으니까 흥분하죠. 근데 아니, 고소 당하셨어요? 아니 근데 예? 고소 당하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아닌데. 강할 예정이시구나 그러면. 아니 과거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건이 아닌데 하거든요. 고생 좀 해봐라 이거예요.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를 갖다 뉴스 딜리버리하는 팩트 있잖아요. 팩트가 틀리면 그거는 명예훼손에 고소는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피니언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생각까지를 갖고 고소 고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한 건 의도성이거든요.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성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걸 안 따져요. 안 따질 때 괴롭히는 거 보는데 괴롭히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박사님 얘기할 때마다 쿡 찌르죠. 아이고 괜히 번거로워 얘기하는데 아까 그렇고 참 김어준하고 주진우 두 분 1심에서도 무죄 나왔죠. 1심에서도 무죄고 이번에 항소심에도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항소심 들어올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혹시 뒤집히지 날까 봤더니 역시 서울고법의 김상환 부장판사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베스트를 뽑으셨구나. 우리 시대에 이런 분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법부에 꽤 괜찮은 법관들 많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면은 저 이범균 판사 같은 분도 부장판사죠. 보면 항상 보면 좌우에 치우침 없이 항상 올바른 판결 내는 이범균 부장판사 같은 분도 계시고. 저 시간 좀 있어. 아까 보니까 2+2 얘기해놓고 너무 짧게 소개했어요. 아니 그 얘기 할게요. 아니 무슨 새해 득담 나는 걸 펼쳐 떨고 없습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내 그럴 줄 알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김무성 대표, 문희상 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또 문희상 대표, 김무성 대표가 이번 와중 수첩 파동 그 와중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대해 뜨거운 동료애와 동지애를 느낀다. 또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우윤근 두 대표님이 계셔서 세월호 정국 다음에 예산안 법정 통과 또 공무원 연금 특위 자원외교 국정조사 만들 수 있었다. 두 분께 감사드린다. 좋잖아요. 그다음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치 후배로서 김무성 대표 참 존경한다. 그리고 이완구 대표가 그만 좀 공격하라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공격하고 내일 하루 숨 쉴 틈 주겠다. 그러나 청와대가 숨 쉴 틈을 안 준다. 제가 얘기하고는 건 요거예요. 그렇습니까? 방금 그 얘기를
야당 지지자들을 들으면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패스트 저도- 오셨죠? 왜 또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이러니 무능한 야당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야당이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이 남북에서도 도대체 지지율이 제1야당이 집권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맞아요. 바로 이런 행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무슨 지금 덕담입니까? 덕담은 새해 덕담해야 지금 제1야당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덕담하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제 할 일 못하면서 만나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야당이 존재감이 없는 것이고 제1야당이 야성이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의원한테 강한 야당을 주문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물론 덕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봐요. 공부 하시면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시면은 보기가 좋은 건데 공부 안 하다가 다 애들 17호 난 다음에 노니까 따라 놀면은요. 이게 얄미웁니다. 아이고,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월호 정부 예. 예산안 법정 통과 공무원 연금 특위 자원외교 국정조사 나름대로 보면은 예. 이번에 1월 14일 날 이제 12월 임시국회 끝났잖아요. 그리고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예. 이 정도가 덕담 나누는 거 갖고 그렇게 팍팍하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병, 황태순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